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뉴스파이터 방송하기 직전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오늘 89세의 나이로 별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오랜 시간 병상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에 병세가 악화하면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왔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앓고 지내왔다는 이 병은 어떤 병입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뒤 건강이 악화돼 사실상 칩거 생활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 지난 2008년 손뇌의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희귀병인 손해 위축증 진단을 받게 됐는데요. 이후에도 수차례 폐렴 증세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오늘 세상을 떠났고 빈소는 치료를 받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지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옥숙 여사, 딸 소영 씨, 아들 재현 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송 전에 아마 참 유족분들도 물론 이 오랫동안 이제 지병으로 투병 생활은 해왔습니다만 사실 현실로 맞닥뜨리게 되면 참 경황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이 빈소는 차려지게 됐고 조문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대병원에 이 마련된 빈소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맞을 거라는 얘기가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최재범 교수님, 고 노태우 전 대통령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앞에 이제 뭐 이 슬로건 또 타이틀 같은 것도 붙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 보통 사람들 그걸 이제 이렇게 내걸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선거에 나왔을 때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본인의 캐치프레이즈가 보통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보통 사람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권위적이지 않은 모습을 부각시켜서 최초로 직선제로 당선된 대통령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보면 보통 사람의 삶을 살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분이 1932년 대구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1979년도에 육사 11기 동기생인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 반란을 주도한 아주 핵심 인물이었죠. 네. 그리고 결국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 사실은 노태우 지금 전 대통령에게 권력을 이양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이서 보좌를 했었고 친구로서 역할을 하면서 그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 2 장관, 체육부 장관, 내무부 장관, 12대 국회의원 등을 지냈었고요. 1987년도에 이제 선거에 나오기 전에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간접 선거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접 선거를 뭐 체육관 선거라고 그렇습니다. 했죠. 예, 맞습니다. 대표들이 가서 이제 투표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네네. 그게 6월 항쟁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1981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전 국민이 직선제로 바꾸라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그 압박에 못 이겨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시에 6.29 선언이라는 걸 하게 그랬죠. 되면서 직선제를 받아들였고요. 네. 그렇게 해서 당시에 이제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 세 분이 또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야권의 표가 분산이 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그것이 이제 직선제로 처음으로 뽑힌 대통령이 된 것이고요. 네. 이분이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 88 서울 올림픽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도 노태우 정부 때 일어난 일이고요. 네. 공산권 국가들의 북방 외교의 성과들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95년도에 대통령 퇴임한 뒤에 내란 음모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 구속 기소가 됐고요. 네. 대법원에서 17년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2월에 사면받은 그런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 이 그래픽의 맨 윗줄에 이제 제목이 있습니다만 그 제목이 잘 말해주는 것 같아요. 현대사의 한 복판에 있었던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어요. 사실 앞서 이제 자료 화면을 보면 지금 우리한테 좀 생경한 당시 아마 87년 대선 당시의 모습일 것 같은데 아마 그때는 지금 여의도 광장은 정말 상전벽해가 됐어. 근데 그때 당시에 여의도 정말 광장이었죠.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최재범 교수님, 저 때는 정말 그 여야 우호 할 거 없이 사람을 얼마나 동원하냐, 뭐
100만 명, 200만 모였네. 그게 정말 서로 세대결 그런 양상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고요. 사람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대규모 군중 집회가 사실은 세대결로 보여지는 양상을 보여줬었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였고요. 저 당시에는 대중연설을 통해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얘기하느냐가 사람들은 상당히 어필이 되는. 요즘은 참 그런 보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광경이에요. 그럼요. 요즘은 네. 이제 다 인터넷으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또 연설을 TV도 하고 있고 그러지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군중이 많이 모이는 것이 세대결로 보여지고 그것이 당선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아하, 미쳤거든요. 네. 그리고 저기서 이렇게 연설하면서 사람들이 군중이 환호하고 이런 모습들이 전체적 분위기를 압도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네. 당시에 저는 군중 집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일상화돼 있었고요. 아하. 그 당시에 저런 모습들이 결국은 선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됐다. 다만 네. 그 당시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돈을 주고 사람들을 모으게 하거나 네. 또는 조직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뭐 버스로 실어 나르는 이런 그랬었죠. 일들이 네.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적의 민심을 그대로 대변하는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사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영욕을 같이 했던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생전 육성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단순히 저 개인과 민주정의당의 승리가 결코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승자도 패자도 있을 수 없으며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있을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심려를 안겨드립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깊은 그리고 따뜻한 사랑, 온정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코미디 프로나 개그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좀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만 최진봉 교수님 예. 사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비롯해서 대통령들의 이 성대모사가 단골 소재가 되기도 했는데 고 그랬었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목소리도 성대모사를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늘 비교가 될 수밖에 그랬었죠.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화에는 상당히 반대되는 길을 걸어온 분들이고 네. 독재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행동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뭐 물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공도 있겠죠. 그러나 과부분이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의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12.12 주도하고 5.18 군사 쿠데타 일으켜서 민주화를 무력으로 진압했던 일이 있었고 수천억 원의 그 비자금 조성도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법원에서 징역 17년을 받고 추징금이 2,600억 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퇴임을 앞두고 김영삼 당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이 됐는데 추징금이 계속 미납이 되면서 논란이 시달렸었죠.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추징금을 다 완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은 2013년 9월에 추징금을 완납을 해서 그나마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는 좀 더 비난을 적게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에 형식상, 제가 형식성이란 전제를 답니다. 형식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이양된 첫 정부가 이제 13대 대통령,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인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당시부터 이제 일로 삼김씨라는 이제 타이틀이 붙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이제 별세로 이제 막을 내리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네. 있죠. 왜냐하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손을 잡고 정당을 새로 창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 이제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 이 세 분이 연합을 해서 그때 이제 정권이 다시 이양이 되게 된 거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사진에 나오고 저 있는데요. 모습이죠? 예, 저 네네. 세 분이 함께 하나의 당으로 합쳐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정권이 김영삼 대통령께 넘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화에 가장 앞장서는 기수였고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연합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연합이 되면서 사실은 새로운 정당으로 창당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권이 이양이 됐거든요. 근데 이 세 분이 다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가시게 된 거잖아요. 네. 그게 상징이 말씀하신 건 1로 3김이라고 김대중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당시에 현대사를 주름 잡았던 분들. 그러네요. 김대중 전 대통령 2009년도에 사망을 하셨고 김영삼 전 대통령 2015년 그리고 김종필 전 대통령 2018년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까지 오늘 사망을 하시면서 네. 결국 현대사의 아주 중요한 정치적 인물들 네 분이 세상을 떠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박성배 변호사님, 고 노태우 전 대통령 하면은 참 5.18과도 뭐 지금 이 5.18 민주화 운동 얘기할 때 그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아무래도 노 전 대통령이 전두환과 함께 신군부를 이끈 인물이다 보니 관련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참여의 시도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 노 전 대통령의 장남 재원 씨가 최근 3년간 꾸준히 5.18 민주묘역을 참배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18 단체들은 노 전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먼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랬었죠. 이게 보여주기식 아니냐 뭐 그런 지적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도 아들입니다만 따님도 뭐 우리가 다 아는 그분이잖아요. 최재만 교수님. 예, 노소영 관장이시죠.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신데 이분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최태원 회장과 지금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의 결혼도 사실은 그 당시에 한간에 엄청나게 큰 뉴스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최초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1988년도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일반인들이나 언론들에서는 권력 가진 자와 경제적 권력을 가진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연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른바 비판이 혼매.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대통령의 딸과 그리고 이제 SK라고 하는 큰 대기업의 아들이 결혼하는 아주 이벤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빈관에서 결혼식하면서 그 당시에 많이 회자됐던 게 노태우 전 대통령이 딸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다. 그래, 뭐 하는 그랬죠.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었고 뭐 안타깝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노 관장하고 지금 최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이어서 결말은 아직 나지 않았지만 아직도 이혼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사실 딸인 노소영 관장도 이 부친에 대한 애정을 상당히 자주 드러냈었어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노소영 관장은 지난 4월에 SNS에 올린 글을 통해서 아버지 노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손해 위축증이란 희귀병으로 지금 말도 못하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인데 의식과 사고는 있는 상황이다. 때로는 눈짓으로 의사표현을 하시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울상이 되시곤 한다. 10여 년을 침대에 누워서 지내시는데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버티고 계신 아버지를 뵈면 이 세상 어떤 문제도 못 참을 게 없다는 생각이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었고요. 이어서 어버이날에는 본인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는데 그게 자신을 버티게 하는 힘이다. 이런 내용의 글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참 역사가 참 어떻게 보면 참 묘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이 10월 26일입니다. 박정희 군부가 막을 내린 그날에 이기 군부의 주역이었던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참 별세를 했어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전두환 전 대통령도 더 늦기 전에 살아있을 때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이 세상과 마지막 이별을 준비하는 게 지금 남은 생에서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맞아요. 11.6이라고 하는 그날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아픈 상처이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독재자의 말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광주 시민들이나 또 있는 분들이 왜 화가 나겠습니까? 진정어린 사과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도 연세가 점점점 들어가시니까
뭐 언제 사망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 증거들을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정말 군사의 어떤 그 국군들의 어떤 행동들을 네. 통제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은 부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본인은 아직도 부인하고 계시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들로 본다고 하면 기총 사격이 있었고 시민들을 향해서 군이 총을 난사했던 부분도 있었고 네. 이런 부분들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라도 본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영화를 보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는 네. 국민들의 아픔, 특히 광주 시민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까지 비난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마지막 사죄하는 길이 아니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분에 대한 결단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자, 어쨌든 영역이 있었던 이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별세 얘기. 더 들어오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와이드와 그리고 MBN 종합뉴스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봅니다. 어제 오전에요. 저희 뉴스파이터가 이제 오전 11시쯤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상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인터넷이 갑자기 먹통이 돼서 저희가 막 우왕좌왕했었는데 비단 저희만 그랬던 게 아니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KT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처럼 화상회의하던 분들 회의가 끊기는가 하면 일부 증권사에서는 주문 결제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어허. 특히 점심시간대를 앞두고 있던 시각이었잖아요. 네. 이곳에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가장 바쁜 점심시간, 점심 장사가 한창의 식당이 KT 네트워크 장애로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아, 그랬겠네요, 이제 보니까. 네, 카드 결제가 안 되다 보니까 계산대 앞에서 손님들은 부랴부랴 지갑에서 현금을 찾기도 하고요. 아이고. 또 현금 요즘 잘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 맞아요.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연락처를 남기거나 현장에서 계좌 이체를 해야만 했습니다. 허허. 뿐만이 아니고 식당에 들여오려던 손님들은 먹통이 된 QR코드 앞에서 멈춰서기도 아, 했다는데요. 그러겠네요, 진짜. 네, 이런 네트워크 장애와 그에 따른 혼란은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먼저 이 식당과 카페에서 불편을 겪으셨던 손님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듣겠습니다. 네. 부터 음악 저희도 KT 또 와이파이로 연결돼서 써서 음악이 그때부터 끊기더니 손님이 와서 계산을 하려니까 계산이 안 되어가지고 그분은 KT 통신사여서 또 계좌 이체도 안 되셔가지고 갑자기 카드 승인이 안 되고요. 멤버십 같은 그런 거 적립하려고 하니까 데이터가 전송이 안 된다고 계속 그리고 이제 손님들도 오셨다 그냥 가시기도 하고. 기분 좋게 밥 먹으러 왔는데 결제하려고 보니까 카드가 안 돼가지고 좀 당황스럽고 사무실에서도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았었어요. 뭐 식당을 찾으셨던 고객, 자영업자뿐만 아니라요. 지금 일반 직장인들도 상당히 진짜 불편 많이 겪으셨대요. 그 얘기까지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회의가 있어서 그걸로 오전에는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접속 불량 때문에 줌 연결이 계속 끊겨서 그 점이 좀 불편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하던 중에 이제 갑자기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고생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수업 끝날 때까지 복구가 안 돼가지고 환자분이 내원하셨을 때 차트가 열리지 않고 원장님이 좀 대기 시간이 있었고 환자분들도 조금 많이 불편하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어제 불편을 겪으셨던 분들이 뭐 비단 저분들 뿐이겠습니까? 아마 1시간 뉴스파이터 방송 내내 다 들어도 다 못 들을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네, 그런 상황에서 원인을 궁금해하실 텐데요. 사고 발생 40분 후 KT에서는 이번 통신장애는 누군가의 대규모 디도스 공격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후 2시 반쯤에는 내부 장비 설정 오류였다고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아하. 네, 사고의 원인을 이처럼 외부에서 내부로 말을 바꾸면서 이번 이 일로 인해서 불편을 겪은 대중들의 성토의 목소리 또한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안진영 기자님 설명처럼 박성배 변호사님 디도스 공격이다 이거 속보 떴을 때 뭐야 이거 무슨 테러 아니야? 온라인상의 테러, 사이버 테러 아니야? 막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거 이후에 말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원인 파악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KT가 당초 통신장애 원인으로 디도스 공격을 지목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이는데 어제 정오에 경기 남부경찰청과 경찰청의 사이버 테러 대응팀, KT 본사가 있는 경기도 성남과 데이터 센터가 있는 과천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네트워크 관련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디도스 공격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그 이후 오후 1시 14분경 과기부가 먼저 통신장애 원인은 KT 측의 서비스 장애라고 발표했고 오후 2시 반 비로소 KT가 디도스 공격이 아니라 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였다고 정정하기에 이릅니다. 아니 왜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디지털 강국이라고 말만 번질하게 어제 이 장애 때문에 나라가 진짜 마비가 될 뻔했어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KT는 기간 통신사예요. 기간 통신망이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네. 다른 통신사들도 물론 업무를 하지만 KT라고 하는 회사가 갖고 있는 특징 자체가 우리나라의 기간 통신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뚫리면요. 주요 시설 망 다 깔렸잖아요, 지금 여기. 국가 시설도 대부분 KT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진단도 안 하고 디도스 공격이라고 발표를 하면 어떡합니까? 아하. 그러니까 결국 테러 대응팀이 출동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제대로 확인하고 본인들의 서버에 문제가 있었고 본인들이 작동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걸 파악해서 제대로 발표를 했어야죠. 네. 디도스 공격이라고 책임을 면하는 듯한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면 본인의 책임들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어떻게 저런 발표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성급한 발표 때문에 불필요한 경찰 인력이 동원이 됐고 맞아요. 또 혼란이 더 커졌지 않았습니까? 네. 제대로 잘 파악하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한 다음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책임을 좀 면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KT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내부 장비 설정 오류, 조금 더 면밀하게 얘기하면 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 이것도 어려운 말이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KT가 자체적으로 밝힌 원인에 대해서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 중앙 부분에 있는 그런 일일 텐데 그런 거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자동적으로 진단하는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될 거고요. 근데 우리 기억에요, 김유진 아나운서, KT의 이 장애, 통신장애, 서버 장애, 이게 처음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KT 아현지사 통신구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인근 지역의 수일간 인터넷이 끊기고 또 심지어는 군 통신망까지 마비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아하. 당시 상황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KT 서울 아현지사 앞입니다. 지하에 매설된 광케이블과 동케이블이 불에 타면서 일대에 통신 대란이 벌어졌는데요. 그랬었죠, 맞아요. 일주일간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불통이 됐고 가게에서는 현금 결제만 가능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KT 유선망을 쓰고 있는 군도 속수무책이었는데요. 네. 전시 청와대 지휘소인 남태령 벙커 등 군 내부 통신망 28개 회선이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하. 그런데 3년 만에 또다시 이번엔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신 대란이 빚어지면서 온라인에서는 또 KT냐면서 비난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소리 나올 만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기관망이거든요, KT는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네. 앞서 이제 뭐 여러 피해를 보신 분들 얘기 들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피해 호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 보상받을 길은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업계에서는 지금 이번 사고를 통해서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냐 추산을 해보니까 승인이 약 40% 정도 감소를 했대요. 그 말은 40% 정도가 제대로 돈을 못 받거나 아니면 장사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식 거래하는 건 또 어떻게 할까요? 주식 거래하는 분들은요 제대로 주식을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손해가 막심할 수 있겠죠. 네. 대중교통 같은 경우도 버스 도착이나 알람 전광판도 다 꺼져 있었고요. 금전적 손해가 상당히 크고 병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주차장은요 나오지를 못했어요. 허허. 왜냐하면 그게 시간대별로 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자동으로 네.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네. 때문에 그게 제대로 시간도 측정을 못하고 그다음에 카드 결제도 안 되다 보니까 주차장에 줄이 길게 서 있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사고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QR 인증이 안 돼요. 아하. 그러니까 결국은 방역에 허점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이 부분도 사실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효진 아나운서가 설명했던 2018년도 아현지사 화재 사고 당시에 KT가 보상한 내용을 보면 영업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통신비를 한 달치를 감면해 줬고요. 그리고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을 했는데 문제는 이번에는 보상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아하, 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박성배 변호사님, KT가 뭐 사과 입장을 밝혔다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그 사과문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오늘 오후 KT 측이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책임을 통감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아울러서 조속하게 보상 방안 또한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어쨌든 진짜 인터넷 강국이란 말이 무색하게 정말로 후진적 사고가 또 일어나서 국민들의 실망,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가요,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가뭄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캘리포니아주에 이번엔 물난리가 덮쳤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우비를 입은 어린이들이 보드를 타면서 놀고 있는 이곳. 바다나 강이 아니고요. 물이 불어난 길 한가운데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역대급 폭우가 덮치면서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시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차들의 통행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금문교회에도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심상치 않은 바람 소리도 들려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 정차된 승용차 일부는 반쯤 물에 잠기기까지 했습니다. 어허. 이렇게 밤사이 내린 폭우로 산에서 암석과 토양이 흘러내리면서 고속도로를 뒤덮는 등 갑작스런 물난리에 마을 곳곳이 마비가 돼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물난리를 겪게 된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ry for the last 4 or 5 years, but we've seen some pretty big storms and nothing like this at all. It's already loose and is already preloaded to flood. And with intense rainfall, all of that's going to break loose and come flying down the canyon. So that's why they're issuing the evacuation order.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제 기억이 맞다면 캘리포니아의 자연재해 소식을 전해드린 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폭우와 강풍으로 2명이 숨지고 캘리포니아 전역 17만 가구가 정전 사태를 겪었는데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극심한 가뭄 그리고 대형 산불로 고통받았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들쭉날쭉한 날씨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기상 전문가들은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태평양의 습한 공기층인 이른바 대기의 강이 유입되면서 발생한 건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250mm가량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돼서 네. 향후 침수와 단전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방송도 지금 저 부분을 계속 집중 보도하고 있던데요. 피해가 더 커지지 않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부산에서 한 도로가에 술 냄새가 진동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어제 낮 부산의 한 도로에 맥주병이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어허. 어찌된 일인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5톤 탑차 주변 도로가 깨진 맥주병과 박스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어이구, 세상에. 맥주 360박스를 싣고 가던 탑차에서 100개가량의 박스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맥주병이 산산조각이 나고 만 건데요. 어허. 이 사고로 2개 차로가 전면 통제가 되면서 주변 교통이 한때 마비가 됐었는데 바닥에 널린 유리 조각을 모두 수거한 뒤에야 1시간여 만에 차량 운행이 재개됐다고 합니다. 야, 100박스나 100박스, 10박스도 아니고 지금 저 화면 보기만 해도 술 냄새 취할 것 같은데 어쩌다가 지금 저렇게 박스가 100박스나 떨어진 겁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은 일단 탑차가 곡선 도로를 주행하는 과정에서 적재돼 있던 맥주 박스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인데 운전자의 이 화물 추락 방지 의무와 속도 제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층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었기에 천만 다행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야, 초등학생 앞으로요.
황당한 위촉장이 도착했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박서배 변호사님.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등학교 6학년 딸에게 윤석열 캠프 위촉장이 왔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 작성자에 따르면 이 초등학교 6학년 딸에게 인터넷 연결 주소를 담은 메시지가 도착해서 메시지 제목을 봤더니 윤석열 국민 캠프 위촉장이 도착했습니다 였고 연결 주소를 클릭해 봤더니 위촉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위촉장에는 귀하를 윤석열 국민캠프 국민통합본부 대구 직능 특보로 위촉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윤 전 총장의 직인도 찍혀 있었다고 하는데 이 글 작성자는 어디서 정보를 알았는지 항의를 하고 싶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한테 지금 저게 왔어요. 최진봉 교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황당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위촉장을 그냥 남발하는 걸로 보여져요. 저는 저런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이제 제가 보면 추천받은 사람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지자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쨌든 위촉장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저는 좀 더 그 검증을 통해서 위촉장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위촉장을 받는 사람들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실수로 잘못 적었을 가능성, 그리고 손으로 적어 보내준 연락처가 캠프에서 정리할 때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사람한테 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조금 왜냐하면 위촉장을 주려면 최소한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만나보고 정말 캠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사람이 이거 해야 되는데 캠프마다 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캠프 쪽만 아니라고 저는 봐요. 대선에 나가는 이 후보들의 캠프들이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위촉장을 좀 많이 남발하는 네.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이런 실수를 불러일으켰는데 이렇게 되면 캠프나 후보에 대한 신뢰감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네.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대가 변했네요. 원래는 대선 때만 되면 특보 명함이 남발됐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는 온라인상으로 위촉장도 특보 위촉장이 지금 남발되고 있는 형국인데,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캠프 측의 이런 실수가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지난 19일에는 윤 전 총장 캠프 측에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 쪽으로 임명장을 보내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당시에 원 전 지사는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되묻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본인이 직접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경쟁 후보한테 임명장이 가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이런 임명장 메시지를 받은 게 원 전 지사뿐만이 또 아니었어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통령 후보 역시 같은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윤 전 총장 캠프 측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이 어렵다 보니까 임명장도 메신저를 통해서 보내고 있었고 이게 또 실무자가 실수를 하면서 전혀 다른 이 번호가 등록이 돼서 발송이 된 것 같다. 이걸 인지한 즉시 발급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유진 박사님,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한 번은 실수라고 봐줄 수가 있는데 비슷한 일이 두 번 일어나게 되면 이거는 진짜 부주의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위촉 오류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누리꾼들은 조금 이 사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이 남겨준 이런 댓글들을 좀 살펴보면 네. 사실 아까 그 내용에 대구라는 지역이 특정이 되어 있지 네네. 않았습니까? 그렇게 특정 지역이 이제 이렇게 거론이 된 거면 개인정보 활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아까 오후에 내 중학교 2학년생 딸이 이걸 또 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무차별적으로 그냥 이렇게 살포하는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거냐. 거잖아요, 또. 네. 네, 이런 의견을 또 남겨주시는 분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발행 번호가 이제 네. 1년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많은 숫자다 보니까 네. 무슨 특보가 한 8만 명 정도 되는 거냐 이런 좀 비판적인 의견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네. 808385네요. 그래서 번호를 봤더니 글쎄 이게 진짜 8만 명을 뜻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또 이런 번호를 보고 그런 이 비판을 주신 네티즌 분도 계셨습니다.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번에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아마 이 노래를 들으시면 시청자분들이 뭔가 떠오른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노래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기 싫었어 짧게 잘린 내 머리가
처음에는 우습다가 김유진 아나운서, 이 노래를 들어도 공통점을 전혀 모르겠는데요. 뭡니까 이게? 바로 이등병 하면 떠오르는 짧은 머리 스타일이 아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공감이 어려운 가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군 간부와 병사 간 차별을 두고 있는 현재의 두발 규정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없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간부들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표준형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좀 긴 머리 스타일과 짧은 스포츠형 중에 고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병사의 경우에는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병사들에게도 간부들처럼 표준형과 스포츠형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네. 다만 현재처럼 가발이나 염색 금지 조치의 경우에는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일반 병사들도 그 드라마 속에 송중기 씨가 그 대위로 나와서도 그때 그 멋진 그 헤어스타일 같은 거 멋 좀 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머리 빡빡 안 밀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면 군이 그동안 유지해오던 이 두발 규정, 헤어스타일 규정에 대해서 변화를 하겠다고 결심한 배경은 뭘까요, 그러면? 사실 그동안 군 안팎에서 이 계급에 따라 달라지는 두발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물론 군기 유지와 위생 관리를 위해 두발 규정 자체는 필요한데 이 병사와 간부가 같이 생활하고 전쟁 발생 시 같이 나가 싸우는데 왜 병사냐 간부냐에 따라 머리카락 길이를 달리하느냐는 비판을 제기해온 것인데 실제로 작년 9월에 군 인권센터가 인권위에 관련 진정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권위가 국방부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행위이므로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정 내용을 전달하면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요 비판의 이유 이거 정말 재밌네요. 아니, 전쟁 나면 병사와 간부가 전쟁 나면 같이 나가 싸우는데 왜 두발 규정이 두발 차별이 웬 말이냐? 그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근데 이 바뀌는 두발 규정이 그래도 적용되지 않는 군이 있다면서요? 해병대입니다. 허허! 해병대는 적용을 안 하기로. 어깨 힘들어 가시는데요, 지금? 그렇죠. 제가 해병대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이 질문을 받고서 대답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해병대 머리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간부하고 일반 병사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간부 같은 경우에는 앞머리 5cm 이내 그리고 귀 상단 2cm까지. 저 정도인가요, 지금? 저런 모습입니까? 일반 사병입니다. 사병은 해병대 일반 사병. 그렇죠. 네. 3cm, 앞머리 3cm 그리고 귀 상단 3cm까지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륙형, 상륙 돌격형 이렇게 네.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대체로 보면 이제 해병대, 근데 사실은 간부들이나 병사들은 해병대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부분은 대부분 머리가 없고요. 위에만 머리가 남아있는 그런 형태가 상륙 돌격.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장면이거든요. 네. 보시면 뒤에는 대부분 머리가 없고 위부만 머리가 남아있는데 왜냐하면 저게 군에서 이제 타군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저런 형태인데요. 이제 상륙 돌격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보통 해병대는 상륙부대입니다. 상륙부대라 하면 이제 군의 그 수송함이죠. 해군의 수송함을 타고 적진에 허를 찔러서 들어가는 거예요. 인천 상륙 배천처럼.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배를 타고 이동해야 돼요. 많은 인원이. 혹시나 배가 뭐 이렇게 조난이 되거나 아니면 물에 빠졌을 때 즉각적으로 건져내기 위해서는 위에 머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에 빠진 병사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윗머리를 남겨놓는 이유는 거기를 잡고서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훈련 때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상륙 돌격형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빨리 예를 들면 그 세면이나 일어나는데 좀 더 빨리 될 수 있고 다른 장비를 갖추고 가지고 다니는데 머리카락이 길게 되면 그게 걸리거나 아니면 장비 작동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상륙 돌격형을 상징적으로 갖고 있고요. 지금 해병대에 근무하는 병사들한테 내부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네. 머리 규정에 대해서 대부분이 머리카락을 짧게 치는 것이 해병대답다라는 응답을 해서 해병대 자체적으로는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세 가지의 특징이 있거든요. 해병대는 짧은 머리, 상륙 돌격형, 빨간 명찰, 팔광모. 이 세 가지의 자부심이 결국 해병대가 그대로 본인들의 규정을 지키겠다고 결정한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병대 강의 끝! 네. 어쨌든 이 귀심 잡는 해병의 자부심과 늠름함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BTS가 오랜만에
콘서트를 가졌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그제 서울 잠실 주경기장에서 그룹 방탄소년단의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아쉽게도 비대면 온라인 콘서트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그 열기는 보통의 콘서트 못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 팬클럽 아미뿐 아니라 전 세계 팬들이 정말 반가워했을 것 같은데 얼마 만에 콘서트인가요, 안진용 기자님? 약 1년 만에 연 건데요. 이번 콘서트의 주제는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함께 춤출 수 있는 것을 허락을 받았다. 퍼미션 댄스 온 스테이지인데 이 퍼미션 댄스는 방탄소년단의 신곡 제목이기도 하죠. 네. 특히 이때는 멤버 B가 종아리 부상 때문에 무대를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무대를 소화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데요? 이 온라인 콘서트요. 그동안 좋아서였다기보단 코로나19 때문에 대안이었습니다. 대안. 이게 결국은 더 이상 사람들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만든 하나의 방편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번이 온라인 콘서트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하. 다음 달 미국 LA에서 방탄소년단이 드디어 코로나19 창궐 이후 처음으로 오프라인 콘서트가 열립니다. 이게 잘 이루어지면 이후에 온라인보다는 실제 현장감을 느끼면서 오프라인 콘서트를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다시 열립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가슴 설레할 것 같습니다. BTS는 실제 관객이 없어 보신 것처럼 콘서트를 했는데 세상에 스페인에서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리는 행사가 있었다면서요, 최재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광장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대체 무슨 영문으로 사람들이 모였는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자, 광장을 빼곡하게 채운 사람들 보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일제히 팔을 뻗으면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는 누군가의 다리를 붙잡고 지지하기 시작하고 놀라운 장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마치 탑을 건설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차곡차곡 올라가기 시작한 건데요. 서로의 어깨를 딛고 올라가며 인간탑을 쌓는 사람들. 나중에는요, 성인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작은 꼬마 아이까지 올라가며 인간탑을 완성했습니다. 아니, 그거 진짜 저런 수많은 전 세계 축제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저런 축제까지 있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이 인간 탑쌓기 축제는 카스텔로 불립니다. 이 카스텔은 카탈루냐 지방의 오랜 축제입니다. 보통은 수십에서 수백 명이 한 팀으로 구성돼서 6층에서 10층 정도의 높이의 탑을 쌓게 되는데 맨 꼭대기층에 있는 사람이 손을 뻗으면 완성된답니다. 이 축제 엄연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6층에서 10층 높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보통 한 18m, 20m까지 간다는, 30m까지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직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홍유진 박사님, 조금은 위험한 행사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이 축제 지금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발 광장에서 개최가 된 건데요. 대회가 개최될 때 어떤 코로나 방역 수칙의 제한을 전혀 두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좀 제한을 뒀죠. 참가 인원을 최대 50명으로 제한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참가 전에 코로나 검사를 무조건 필수적으로 받게 한 것, 그리고 또 참가자 모두가 마스크를 쓰게 한 것, 이런 제한을 두긴 뒀어요. 네. 그래도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참가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쌓은 탑의 높이가 예년의 절반 정도인 한 2층 높이까지만 쌓는 게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저분들도 얼마나 그동안 저 축제를 그리워했을 거예요. 이제는 조금씩 단계적으로 일상이 회복되는 그날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코로나 백신을 진짜 2번 맞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 코로나 백신을 4번 맞은 사람이 있다고요,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부산에 사는 한 남성이 지금까지 총 4번의 백신 접종을 했다라고 밝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지난 4월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한 남성.
당시 백신 접종자는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예정에 없던 접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2차까지 총 2차례의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치고 LA 총영사관에서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서 국내 입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 우리나라에서 지난달과 이번 달에 총 2차례 화이자 백신을 또 접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총 4차례의 백신 접종을 한 이 남성,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아니 지금 떡하니 물증이 있는데도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최지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 관리 시스템이랄까 이런 부분에 이제 허점이 일정 부분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 김유진 아나운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미국에서 이 사람이 있으면서 백신을 맞고 들어오면 자가격리 면제 주고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맞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뉴스를 보고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4월 24일 날하고 5월 20일 날 미국 현지에서 1, 2차 접종을 한 겁니다. 미국에서 2번. 그렇죠. 네. 그리고 증명서를 떼서 아까 화면에 나온 그렇죠, 것처럼요. 네. 들어왔어요. 아하. 들어와서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8월과 9일에 그 11월에 업무차 태국을 갈 일이 있어서 네. 8월 9일 날 전화를 한 거예요. 질병관리청에. 내가 네. 11월에 출국해야 되는데 출국하려면 또 백신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미국에서 맞은 증명서 있습니다. 이걸로 되겠습니까?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다시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허. 외국에서 맞아서 들어온 내용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맞으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신 안 맞았다는 증명이 있어야 돼요. 백신을 맞았다는 거 갖고 가면 안 맞춰주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 발급된 백신 접종 증명서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서 받은 거 안 맞았다고 거짓으로 쓰고 다시 맞은 거예요, 2번을. 야. 그래서 4번을 맞게 된 건데 결국 이게 외국에서 맞은 걸 우리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출장을 가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또 한국에서 2번의 접종을 또 하게 된 아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성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위험 부담을 무릅쓴 거잖아요. 세상 4번을 맞았어요. 화이자를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40대 남성은 레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외를 오가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약 70회 정도 해외를 오갔다고 하는데 오는 11월 초에도 태국에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 백신 접종 증명서가 필요했지만 미국 접종 이력만으로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겁니다. 당장 조만간 출장을 가야 하는데 이 접종 증명서가 없으면 비자 신청도 어렵고 호텔 예약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본인이 위험 부담을 안고 백신 4번 접종을 받게 되었죠. 본인 문제는 다 해결되었지만 네. 이 문제로 아직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사실을 알리고자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 뜻이 있었군요. 근데 이 남성 현재 몸 상태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다행히도 이분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평소 운동도 많이 하고 건강한 체질이라서 백신 부작용은 지금까지 없다고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현재는 가장 많이 맞는 게 3번이잖아요. 부스터샷까지 맞게 되고 그리고 기간도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 2차 맞고 6개월 이후에 부스터샷을 맞도록 지금 허가가 돼 있고 네. 그렇게 논문들이나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짧은 기간 4번을 맞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행히 이분 같은 경우에 부작용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비슷한 사례가 나와서 만약에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백신을 맞아서 부상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청 이 부분은 좀 면밀히 살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규정대로 2차까지 접종 완료를 했는데도 확진이 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나온 연예인이 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배우 강예원 씨입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지난 21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23일 스스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았는데 이때 확진 판정을 받아서 현재 집에서 격리 중인 상황입니다. 백신을 2차례 다 맞았는데도 지금 강혜원 씨 본인도 정말 난감하고 황당할 것 같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강희연 씨는 파이자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인데요. 이번에 돌파 감염에 대해서 본인 역시 2차 접종까지 했는데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돌파 감염 사례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명인이기 때문에 기사화되면서 괜한 불안감이 커지는 거 아니냐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얘기는 이제 백신 자체를 맹신하기보다는요. 평소에 마스크 착용 등 평소 방역 수칙을 계속적으로 준수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강혜원 씨도 잘 이겨내기를 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아닌 둘도 아닌 5 대박 사건
오형제 아빠의 일상은 어떨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아들만 5, 정말 말 그대로 아들 부자죠. 가수로 또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임창정 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임창정 씨가 지금 첫째가 중학생이고 막내가 이제 막 3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럼 육아만 하기에도 정말 바쁠 것 같은데 최근 새로운 앨범을 냈다고 합니다. 무려 17집으로 돌아온 건데요. 특별히 또 이번 신곡에는 뮤직비디오에 굉장한 공을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상 직접 함께 만나보시죠. 하지만 처음 겪어본 오늘을 그저 그대와 함께 나누었던 별거 없던 그 하루로. 아니, 안지중 기자님. 저는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진짜 영화 장면 그냥 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 영상 뮤직비디오의 일부인데 사실 임창정 씨 유명한 가수지만 그 이전에 배우로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맞아요. 해왔었죠. 하지원 씨와는 영화를 여러 편 같이 주연으로 맡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친분까지 더해져서 황정민, 고경표, 하지원 등 쟁쟁한 배우들이 참여하는 저 뮤직비디오가 탄생이 됐습니다. 야. 사실 이 노래는요 11월 1일 공개가 되는데 그 전에 임창정 씨가 먼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스스로 어느 정도 스포일러를 할 정도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네. 임창정 씨는 아주 그냥 딱 기다리시라, 귀를 녹여드리겠다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뮤직비디오도 뮤직비디오지만 17집 가수입니다. 이 임창정 씨의 노래가 이번엔 어떻게 나올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야, 저 배우들 보세요. 네로라는 배우들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네 분을 보여드릴게요. 저 네 분이 한 뮤직비디오에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임창정, 가수 겸 배우, 황정민, 경수진, 고경표, 하지원 대스타들이 총 출동했는데 아니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과거에 임창정 씨랑 황정민 씨가 영화에 같이 출연한 인연이 있었나? 어떻게 해서 같이 뮤직비디오를 만들게 됐지, 찍게 됐지?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두 사람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같이 골프를 치러 다니기도 하고 무엇보다 생각이 비슷합니다. 과거 인터뷰에서 임창정 씨, 자신과 황정민 씨는 모두 결혼 예찬론자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결혼한 뒤에 책임감도 커지고 가족이 생기면서 일도 더 즐기면서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네. 생각이 비슷하니까 더 잘 어울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임창정 씨 하나도 둘도 아닌 5 아들을 둔 아빠이고 황정민 씨도 고등학교 동창 아내와 결혼해 중학생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저 황정민 씨 모습 보세요. 진짜 톱 배우인데 톱 클래스 배우인데도 보세요. 같이 사진 찍으면서 저런 표정도 지어줍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근엄한 표정만 지을 줄 알았는데 저런 익살스러운 표정까지도 이 기꺼이 지어주는 임창정 씨를 돋보이게 하려고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런데 지금 신곡이 나오면 무려 17집이란 말이에요. 신곡 홍보로 막 여기저기 다닐 텐데 아니 그러면 육아는 누가 합니까? 최지봉 교수님. 아내가 독박 육아를 하고 독박 있습니다. 육아. 네. 너무 안타까운데요. 아하. 아내가 독박 육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임창정 씨가 미안한 마음을 표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만약에 본인도 하고 싶은데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된다. 지금 아이들 5명이나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도 해야죠. 또 어디 뭐 TV 출연도 해야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대요. 그래서 아내가 주로 이제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는데 네. 아내가 정말 잘 도와주고 있다라고 감사를 표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임창정 씨가 사실 제주도에 살았거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주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사를 했어요. 일산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이제 일정들이 많아지고 어쨌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서울도 자주 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내가 상당히 외로움을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살자 하고 다시 일산으로 제주살이를 정리하고 이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보세요. 내가 집에서 아이들을 보면 돈을 못 본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쓰는 표현을 써요. 얼굴만 보고 있으면 손가락 빨 수 없으니 아내가 아이들 5명을 모두 전담해서 돌본대요. 세상에 얼마나 솔직합니까? 내가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죠? 왜 때려 아빠를?
말해요 내게 지금까지 말하지 못해. 안진영 기자님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 하나 제대로 키우기도 힘든데 지금 5. 근데 그 아이들과 저렇게 아빠가 놀아줍니다. 그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아들 하나랑 같이 놀기도 힘든데 5입니다. 나이는 16, 14, 12, 그리고 5살, 3살 아들이 있는데 야. 막내 아들을 낳고 나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 빼고 이제 농구 한 팀 만들 수 있다. 그러네요. 대한민국의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했는데 이런 저출산 시대에 아들 5 낳은 거 이미 대한민국에 충분히 보탬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임창정 씨 입장에선 딸을 좀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5째까지 모두 아들이 나와서 이제는 묶었다. 정관 수술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와, 근데 저 아이들 참 똘망똘망하는데 진짜 임창정 씨 붕어빵이에요. 그런데 5 형제가 성격이 다 똑같을까요? 어떻습니까? 홍유진 박사님. 네, 사실 아이를 양육하시는 분들은 한 배에서 나왔는데도 다 성격이 다르다 이런 말씀 많이들 맞아요. 하시는데요. 임창정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5 아들들이 다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정말 딸을 원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딸을 갖지 못하셨는데 대신 아들들 중에서 딸 역할을 하는 아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중학생 이제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이 아들 2명은 또 골프를 굉장히 잘 친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주니어 골프 선수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넷째 아들은 또 성량이 좋아서 노래에 소질이 있다고 해요. 그래요? 아빠를 닮았나 봐요. 네. 이렇게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야, 5색 매력이 있네요. 각기 5형제가. 그런데 아이들을 저렇게 훌륭하게 또 각자의 매력을 갖도록 키우기가 쉽지 않을 텐데 나름대로의 교육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놀랐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임창정 씨가 갖고 있는 교육법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본인의 아이 둘이 아마 놀이터에서 본인은 이제 아파트에서 창문으로 봤던 것 같아요. 놀이터에 가서 다른 아이를 좀 괴롭히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걸 어떻게 교육을 할까 생각하다가 엄격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기 아이 둘을 데리고 피해를 당한 아이,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한 아이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나오시니까 초인종 눌러서 나오시니까 아버지인 임창정 씨가 무릎을 꿇고 우리 아이들 용서해 주세요. 어이고. 사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임창정 씨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아이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들이 잘못돼서 다른 분한테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교육을 했답니다. 너희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사과를 하는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러니까 잘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교육법을 보여줬다는데 정말 저도 들으면서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이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데요. 그런 교육법은 참 보기 드문 정말 독특한 교육법이면서 효과가 아주 큰 교육법이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파이터가요. 이 사건 전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철부지 10대들이 사고 치면 부모가 대신 회초리 맞는 심정으로 가서 그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했는데 그걸 실천하는 분이 계셨네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창정 씨가요. 영화배우, 가수뿐 아니라 지금 외식업 사장님까지 하고 있대요. 몸이 뭐 10개라도 모자랄 것 같은데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언제 들어도 임창정 씨의 음색은 참 멋집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임창정 씨만 소화할 수 있는 노래들 뭐 그런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임창정 씨 노래가 상당히 높습니다. 감히 부를 엄두가 나지 않는데 그렇죠. 그중에서도 16집 힘든 건 사랑이 아니다. 방금 보신 곡이 특히 높은 고음으로 화제입니다. 이 팬들은 심지어
힘든 건 사랑이 아니라 형 노래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는데 누구보다 임창정 씨 이렇게 높은 고음의 노래도 잘 소화하는 가수지만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기로 유명합니다. 1990년 영화 배우로 데뷔한 이후에 1995년 가수로서 1집 앨범을 발매했고요. 자신의 뮤직비디오에 스스로 출연하더니 영화 배우로도 활동해 왔습니다. 거기에 외식 사업가이자 제작사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승기 씨나 엄정화 씨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연예인들이 많지만 아직 임창정 씨 경지에 올랐다고 할 만한 사람은 없다는 평가가 주류입니다. 야, 이 정도 몸이 10개여도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사는 아빠를 보면 참 오형제가 든든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안진영 기자님. 네, 지금 고음 얘기했는데 네. 아들 한 명 나올 때마다 반 키씩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사는 아빠니까 오형제 입장에서는 든든하겠죠. 근데 그러네요. 정작 임창정 씨가 든든한 건 아내 때문입니다. 아하. 이렇게 5명을 육아하는데 한 번도 집안일을 시킨 적이 없다고 세상에. 해요. 네, 그러면서 아내가 이사도 4번이나 혼자서 할 정도라고 하는데 정작 임창정 씨한테 다음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 아하. 이유는 아내가 만날 수 있는 남자 중에서 자신이 꼴찌라는 거죠. 그만큼 어허. 아내를 고생시킨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아내와 살 자신이 없다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내는 항상 나한테는 당신이 1등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은근히 임창정 씨가 아내 자랑하는 동시에 다음 생에도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싶다는 강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멋지긴 멋진데 지금 임창정 씨 얘기 듣고 나서 오늘 저녁에 부부싸움 하실 가정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되긴 합니다. 농담입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길도 응원하겠습니다. 갱년기에 이약 저약 광고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이게 최고라고 자신 있게 말한답니다. 대체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연기의 달인이시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때 제가 뭐 이무기, 구미호, 코믹한 귀신, 은여우, 백여우 등등 최다 귀신을 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네. 올해가 네. 아유 죄송합니다. 단백살이에요. 예, 51세. 이때쯤 되면 이제 갱년기가 좀 오실 때가 됐는데. 갱년기 당연히 왔죠. 네, 오죠. 심각합니다. 예전에는 저는 아픈 데가 정말 없다고. 근데 갱년기가 딱 오니까 거짓말처럼 온몸이 곳곳이 안 아픈 데가 없을 정도로 진짜로 적신호가 오더라고요. 배우 노현희 씨 정말 오랜만에 뵙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아니 근데 건강이 안 좋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진영 기자님? 네, 겉으로 볼 때 너무 건강해 보이는데 얘기했던 것처럼 벌써 5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갱년기 증상이 오고 있는 건데 네. 그 때문에 고지혈증도 생기고 심지어 뇌졸중 전조 증상까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노현희 씨가 1991년 KBS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서 올해로 무려 31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박. 활동폭도 다양해요. 드라마 출연 외에도 뮤지컬, 연극, 음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잠시 얼굴을 좀 보기 힘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 건강상의 이유였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건강했었는데 지금은 어디 정말로 병을 지금 달고 산다는 거잖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던 걸까요? 그래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저한테 악성 루머 같은 그런 것들이 어떤 저의 변한 모습이라던가 아니면은 이혼 이런 걸로만 자꾸 검색어에 오르고 꼬리표처럼 계속 저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하다 보니까 대중 앞에 나서기가 좀 두려웠던 거예요. 그냥 누가 저를 쳐다보는 게 싫었어요. 노현이를 알아보는 게 싫었어요. 악성 루머, 악성 댓글로 마음고생 심해서 아마 몸의 병까지 얻은 것 같은데 대체 무슨 내용이었던 걸까요?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이혼을 하셨는데 6년 만에 30대 때 사실 결혼하고 결혼할 당시만 해도요 엄청난 인기였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안 나오시면 예전만 해도요 배우, 만능 엔터테이너로 엄청나게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제 결혼하고 6년 만에 이혼을 했는데 이혼하고 나서 막 악성 댓글이 나왔는데 댓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혼한 사유가 불임 때문이다. 그러니까 근거도 없는 얘기예요.
사실도 아니고요. 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온갖 루머들이 생기고 욕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제 막 댓글들 하고 이러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네. 그게 우울증으로 발전하고 그리고는 결국 하혈까지 했대요. 얼마나 그게 심했으면 정신적 고통이 심했으면 이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육체적으로도 피곤해지고 육체적으로 네. 상당히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사람을 피하게 되고 숨어 지내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세상에. 그런 흐름을 겪었다고 합니다. 진짜 이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닥쳐온다잖아요. 이혼 후에 악성 루머, 악성 댓글에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건강 악화 그렇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서 점점 멀어져 갔었고 그런데 갑자기 우리에게 트로트 가수로 변신해서 찾아왔었습니다.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일 수 없이 수많은 마음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네가시 세상에 그 누구도 다 모르게 내 가슴 속에만 숨어있는 서로 내 가슴에 숨어있는 장미꽃보다 더 붉은 19 심장이래요. 저만의 생각일까요? 노래하는 노현희 씨 분명 얼굴은 웃고 있지만 김유진 아나운서 조용필 씨 노래 가사가 떠올라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로트 가수로 변신한 이유에 대해서 노현희 씨는요. 자신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죄인처럼 생각하고 지냈다. 그래서 밝고 건강한 노래를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서 트롯을 택하게 됐다라고 밝히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방금 보신 영상이 지난해 MBN 보이스 트롯에 출연했던 그 모습이거든요. 이때 이미자 씨의 동백 아가씨를 부르셨잖아요. 네. 이게 견고해진 본인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 곡을 선택하게 됐다. 이렇게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사실 노현희 씨는 지금도 꿋꿋하게 연기를 이어가면서 무대에 오를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코로나 2년 가까이 2년 되는 그 코로나 기간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배우의 유전자, 배우의 이 기질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로 연극 화이팅입니다. 저희는 일 없으면 실업자잖아요. 쉬면 안 되니까. 어쨌든 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 이렇게라도 뭐든 해야죠. 이제는 누가 뭐라고 저를 욕을 하든 악플을 달든 그냥 나는 나야. 조금 이렇게 자존감이 생긴 것 같아요. 계속 꾸준히 그냥 연기를 직업으로 내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고민하면서 사는 그런 배우로 기억이 되고 싶어요. 사실 노현희 씨 보면서 많은 분들이 물론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노현희 씨는 당당하게 이겨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전의 아이콘을 넘어서 극복의 아이콘으로 우리에게 남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MBN 정치부 특별 취재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과 중국, 한국에서 고립돼버린 탈북민들의 삶과 그들의 인권을 집중 조명한 기획 취재를 벌였습니다. 2년째로 접어든 코로나에 발이 묶여 생존을 위협받는 이들의 현실을 오늘과 내일 MBN 종합뉴스에서 4편에 걸쳐 보도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무조건 한국으로 가자. 죽어도 한국에 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중국에서 맞고 잡아서 몽땅 조선에 내가니까 숨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고통스럽어요. 코로나가 전염되지 않도록 나라마다 국경을 완전히 봉쇄. 우리도 다 속심하죠. 힘들어요, 지금.
코로나 터지니까 전단지 날리는 거 그런 것도 또 없죠. 엄마는 내 붙잡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